당신이 평생 쌓아온 존엄과 명예가 단 한마디 말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남들이 무심코 흘려듣는 그 이야기.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고 결국 당신을 고립시키고 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재산도 건강도 아닌 바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몇 마디 말입니다. 지금부터 노년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 철학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에게 말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 동료, 사회적 모임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해소할 수 있었던 감정이 노년에 이르면 점점 사라지고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죠. 바로 이때 우리는 자칫하면 불필요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내 속마음, 가정의 사정, 자식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심지어 병세까지도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어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백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엄을 깎아내리는 칼이 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점을 들으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집안이 저렇다더라. 건강이 안 좋다던데 이제 오래 못 가겠네. 돈이 부족하다더라. 안쓰럽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말들이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면 나를 향한 존중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동정과 뒷담화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결국 내 진심 어린 하소연은 누군가의 술자리 안주가 되고 나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축소된 노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을 꿰뚫어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곧 사람의 그림자요. 침묵은 그 사람의 성곽이다. 다시 말해, 쓸데없는 고백과 하소연은 나 자신을 허물고 침묵은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성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침묵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선택적 말하기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맥락에서 말할지를 분별하는 힘이죠. 노년의 삶에서 이 분별력이야말로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생활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재산도, 권력도, 건강도 하나씩 잃어갑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건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과 존중입니다. 그 존중을 지켜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불필요한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묶여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의 작은 성공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고 실패 하나에도 자신이 무너진 듯 괴로워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은 더 깊어져 자식의 실패를 마치 자신의 치부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요즘 힘들어. 딸이 아직도 결혼을 못해서 속상해. 손주 교육이 잘 안 돼서 걱정이야. 이 말들은 처음엔 단순한 하소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자식의 삶을 세상에 내보이는 행위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자식의 실패는 더 이상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가문의 약점으로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동정하는 척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은 자식이 잘 안 풀렸다더라.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사정은 그렇구나. 이처럼 한번 퍼진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국 자식의 인생에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부모가 지키지 못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로 은폐인비를 강조했습니다. 숨겨야 할 것은 숨기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흔드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실패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대신 설명하거나 자식을 변명하기 위해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식은 더 작아지고 실패는 더 크게 부각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의 실패를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그 안에서 배우는 교훈은 오롯이 자식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는 그 과정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 오직 자식이 다시 일어설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부모만큼 자식을 지켜줄 사람이 또 있습니까? 내가 침묵하지 않으면 내 자식의 실패를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노년의 지혜란 결국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식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내 입을 통해 흘러나갈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이야기 하나가 자식의 내일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족이란 본래 가장 안전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조차도 편안히 드러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부모들은 가족의 상처를 밖으로 꺼내며 자신도 모르게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립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아들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동네 모임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답답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소문은 곧 마을을 넘어 친척들에게 퍼졌고 결국 아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마다 불편한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아들의 상처를 세상에 광고하는 꼴이 된 겁니다. 이처럼 가족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흘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세상에 퍼져나간 상처는 다시 걷어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이 자식을 2번 아프게 하고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가문의 체면마저 깎아내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허물은 눈으로 덮어야지 입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즉, 가족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은 묵묵히 감싸는 것이지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자식의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는 대신 그 상처를 품어주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가족의 아픔을 밖으로 흘리지 않고 지켜낼 때 비로소 자식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가족은 더 단단해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모가 침묵한다고 해서 가족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실패했거나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이야기를 밖에서 퍼뜨리기보다는 가족끼리 진솔하게 대화하고 다시 힘을 모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처는 세상에 보이기보다는 가족 안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아물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족의 상처를 지켜내는 것은 부모의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내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가는 말 한마디가 자식의 내일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경제적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역 시절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의존하기는 미안하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만 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이 겪는 금전적 고민을 털어놓곤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요즘 병원비가 너무 들어서 힘들어. 아들한테 손 벌리기도 눈치 보이고 이런 말들은 단순한 하소연 같지만 사실상 내 존엄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듣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불쌍한 존재, 약자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규정은 한번 자리 잡으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분은 돈 때문에 늘 힘들어 한다더라.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사정은 그렇지 않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은 순식간에 나의 사회적 위상을 갉아먹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 대신 동정과 거리감을 불러옵니다. 존엄을 잃은 노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는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나 가난을 드러내는 것은 치욕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오히려 나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을 무조건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털어놓을지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까운 가족에게만 상황을 솔직히 말하는 것과 동네 모임이나 지인에게 무심코 흘려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해결의 실마리를 주지만 후자는 단순한 뒷말과 체면 손상만 남깁니다. 현명한 노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입을 절제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세상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존엄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반면 하소연과 불평으로 가득한 모습은 존중 대신 연민과 멸시를 불러옵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내 입으로 세상에 알리고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우리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일하고도 끄떡없던 체력이 이제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작은 통증 하나에도 며칠씩 불편이 이어집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
혈압이 올라서 약을 달고 살지 뭐. 요즘 병원비만 나가네. 이런 말들은 단순한 건강토로 같지만 사실은 내 존중의 불꽃을 스스로 꺼뜨리는 행위입니다. 건강은 노인의 마지막 자산이자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최후의 기준입니다.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젊은 날의 명예가 다 사라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저분은 건강하시다라는 말에 존경을 붙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힘없는 존재,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불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등불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존중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등불을 믿지 않습니다. 노인의 건강 또한 이와 같습니다. 몸의 작은 고장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내 안의 존엄이라는 불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병은 드러내기보다 다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말로써 알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관리하며 극복하는 모습이야말로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병을 숨긴다고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태도는 병을 세상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고 나와 가족의 이야기로만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면 나는 어느새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라 측은한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내 말보다 내 약통을 먼저 떠올립니다. 내 이름보다 내 병명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대신 나를 걱정하거나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은 내 불꽃을 흔들지만 그 불꽃을 꺼뜨릴지 지켜낼지는 내 입술의 절제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식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마치 집안 전체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의 결혼 문제를 두고 쉽게 입을 열곤 합니다. 우리 애가 아직도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야. 사귀는 사람이 있긴 한데 집안이 조금 배우자 될 사람이 직업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은 순간적인 하소연 같지만 곧바로 뒷말과 불행의 불씨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가장 민감한 문제이자 가장 많은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지인에게 우리 딸이 나이가 꽉 찼는데 아직 짝을 못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걱정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말은 곧 동네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졌고 어느 순간 그 집 딸은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한다 라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딸은 자신도 모르게 결혼 시장에서 불이익을 입었고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미래를 옥죄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는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짓밟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즉,
결혼 문제는 그 자체로 개인의 선택이고 운명인데 부모의 입이 그것을 불행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부모의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진실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직접 말한 것이니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평판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혼 문제를 떠벌리는 부모 밑에서 자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끝없는 비교와 수치심 속에 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을 망설이고 결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식의 결혼 문제는 부모가 대신 떠벌릴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삶의 영역입니다. 부모는 다만 묵묵히 지켜보고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머물러야 합니다. 노인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손주의 성장입니다. 첫 울음, 첫 걸음마, 첫 글씨, 그 모든 순간이 삶의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손주를 두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집안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공부를 영 못 따라가서 걱정이야. 손녀가 성격이 좀 삐뚤어져서 말썽이 많아. 애 엄마가 손주를 제대로 못 가르치더라고.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단순한 고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집안의 불화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무심코 우리 손자가 또 반에서 꼴찌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고 곧 동네에서는 그 집에는 머리가 안 좋다더라 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은 손자의 귀에도 들어갔고 결국 아이는 나는 원래 못난 놈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말이 아들의 부부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내가 아이를 못 가르친다는 뜻이냐라며 울분을 터뜨렸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왜 가족의 문제를 밖에다 퍼뜨리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단 한마디의 불필요한 말이 세대를 가르는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정양용 선생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손주의 흠을 드러내는 것은 가문을 드러내는 것이다. 손주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곧 부모의 양육 문제, 집안의 분위기, 나아가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이에 대해 들은 말을 곧바로 그 부모에게 연결합니다. 아이 성격이 삐뚤다는 말은 곧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집안의 신뢰를 허물고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며 결국 가족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장 큰 비극은 손주에게 남는 상처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고스란히 듣고 흡수합니다. 우리 집은 문제가 많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낙인은 아이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노년은 손주의 문제를 세상에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손주의 문제는 오직 가족 안에서 사랑과 배려로만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직장의 동료도 떠나고
이웃도 바뀌고 남는 것은 오래된 몇몇 친구뿐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우정은 청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친구를 두고 무심코 내뱉는 뒷담화가 결국 자신의 존엄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곤 합니다. 그 사람 젊을 때는 잘 나갔는데 요즘은 망했더라. 저 친구 집안 사정이 엉망이야. 몸이 안 좋다더라.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아. 이런 말은 단순히 수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뒷담화를 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엔 저 사람은 결국 내 뒷담화도 하고 있겠지 라는 불신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남을 말하는 이는 곧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면 사람들은 그 허물보다 먼저 내 인격의 얕음을 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듣는 순간에는 흥미로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경계하게 됩니다.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비밀도 퍼지겠구나. 이런 생각은 결국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혼자 남게 만듭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고립입니다. 친구 몇 명이 전부인데 그마저도 뒷담화 때문에 떠나간다면 남는 것은 외로움뿐입니다. 그렇기에 뒷담화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스스로 존엄을 허무는 위험한 독입니다. 더 무서운 건 뒷담화는 내 입을 거쳐 나갔지만 결국 다시 내 귀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말하더라. 그 순간 나는 신뢰를 잃고 평생 쌓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존엄은 나의 말에서 시작되지만 동시에 나의 말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노년은 뒷담화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의 허물보다 장점을 말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대신 묵묵히 감싸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늙어서도 존중받는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재산 이야기입니다. 누구 집은 아파트가 몇 평이라더라. 저 집 아들은 벌써 건물주가 됐다더라. 우리 집은 뭐 겨우 먹고 살 만큼이지. 이런 말들은 가벼운 수다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비교에 독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품격을 갉아먹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재산은 세상에 잠시 머무는 그림자일 뿐, 그것을 비교하는 순간 그림자는 사람을 삼킨다. 즉, 돈과 재산은 본질이 아니라 단지 도구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스스로를 비교하는 순간 인생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재산 비교를 즐기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자신을 견주며 상대의 풍요 속에서 자신의 결핍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는 부족하다 라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내일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라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이 두 감정은 다를 것 같지만 결국 똑같이 불행의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관계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집은 재산이 별로 없어.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열이 생기는 곳에 진정한 우정이나 존중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직 시기와 질투 혹은 얕잡아 보는 마음만 남을 뿐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친구 모임에서 항상 남의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는 아들이 잘나서 좋겠다.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근히 친구의 부러움을 드러내는 비교였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그와의 대화를 피했고 그는 나는 외롭다 라며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의 원인은 친구들이 아니라 그의 입이었던 것입니다. 재산은 결코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비교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외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대화의 절반은 건강 이야기입니다. 혈압이 얼마 올라갔네. 허리가 아파서 밤에 못 잤어. 병원에서 큰일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대화는 위로를 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행을 퍼뜨리는 행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건강의 문제를 떠벌리는 순간 듣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형식적인 동정, 둘째는 은근한 거리두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병은 몸을 갉아먹고 말은 마음을 갉아먹는다. 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병을 떠벌림으로써 스스로를 약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 문제를 늘 이야기하는 사람은 곧 환자라는 이미지로 고정됩니다. 사람들은 그와 대화할 때마다 그의 병만 떠올리고 결국 피로를 느낍니다. 또 아픈 얘기야. 듣기도 힘들다. 이 말이 나오지 않아도 그 마음은 이미 주변에 퍼져나갑니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의 존엄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떠벌리는 순간 나는 나를 병으로만 규정하게 됩니다. 나는 환자다. 나는 약하다. 이 생각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병보다 더 무서운 고립과 무력감을 불러옵니다. 한 노인은 늘 모임에서 자신의 병만 이야기했습니다. 위암 수술을 했는데 아직 회복이 안 돼. 약 부작용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처음에는 친구들이 안타까워하며 들어주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픈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이제 들어줄 친구가 없는 게 더 괴롭다. 이 말은 곧 진실이었습니다. 병보다 더 큰 불행은 관계가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는 의사에게 말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자리, 모든 사람 앞에서 떠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깊은 외로움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살던 시대가 옳았다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사는 젊은 세대를 보며 요즘 애들은 책을 안 읽어. 인내심도 없고 버릇도 없어.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세대의 벽 안에 가두는 꼰대가 되어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변화를 욕하는 이는 곧
자신이 늙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노인은 금세 외로워집니다. 그들의 말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대화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젊은 세대는 듣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노인과의 관계는 서서히 끊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비난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도 변화를 배울 기회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는 낯설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거기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혜와 새로운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비난만 한다면 노년은 그저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한 노인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손주가 틱톡 영상을 보여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네. 공부는 안 하고. 그 순간 손주는 휴대폰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요즘 애들은 소통이 안 돼 라며 한숨을 쉬었지만 사실은 소통을 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순간 노인은 고립됩니다. 가족과도 멀어지고 사회와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시대에 갇힌 박제된 사람 발익으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는 태도는 노년을 젊게 만듭니다. 나는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이 한마디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다리를 놓습니다. 존엄은 바로 그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돈을 못 모았대. 우리 집은 그래도 남들보다 넉넉하지. 이 말들은 단순한 비교 같지만 사실은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재면 그 무게는 가볍고 마음으로 재면 그 깊이는 끝이 없다. 즉, 돈을 잣대로 삼는 순간 인간은 작아지고 마음을 잣대로 삼는 순간 인간은 위대해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돈이 곧 인생의 성적표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식 덕분에 부자네. 누구는 평생 가난하니 실패한 인생이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돈 앞에서만 무릎 꿇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돈은 인간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단지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그것으로 존엄을 사고팔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인격, 신뢰,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늘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저 친구는 은퇴하고도 연금을 많이 받아. 대단해. 저 사람은 돈 한 푼 없으니 볼 것도 없어. 결국 그는 많은 사람 곁에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돈으로만 평가하는 그와 오래 함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곁에 남은 것은 돈뿐이었고 그 돈은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노인은 평생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있어. 그게 내 재산이야.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부의 증거였습니다. 돈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을 마음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존중받는 어른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내 삶은 무엇으로 기억될까? 많은 이들이 돈, 명예, 권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호화로운 집도, 은행의 숫자도, 직함도, 그 어떤 것도 마지막 순결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 남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향기다. 그 향기가 고결하면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처럼 인생의 끝에서 남는 것은 결국 관계와 기억, 그리고 마음의 향기입니다.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허무한 것들로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못 모았다. 나는 출세하지 못했다. 나는 대단한 업적이 없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는 남긴 재산이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노인은 평생 평범한 농부로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큰 재산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늘 웃는 얼굴로 남을 도왔어. 그분 덕분에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었지. 그의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큰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에는 몇 명의 형식적인 조문객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업적은 기록 속에 남았지만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남는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나눈 사랑. 둘째, 내가 지킨 품격. 셋째, 내가 남긴 기억.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 인생은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세 개의 이야기는 사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것. 존엄을 지키며 늙는 이는 끝까지 사랑받고 불평과 집착 속에 늙는 이는 고립된다는 것. 이 철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대화의 불씨를 지켜줄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함께 깊이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